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네 분과 함께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화물연대가 어제 파업을 중단하고 15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강경 대응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 찬반 투표가 투표율 자체는 낮았지만 이 파업 반대에 대한 찬성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내부에서도 이 파업 지속에 동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 먼저 김용남 의원님. 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분석하세요? 우선은 이번 파업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그 따가운 비판이 많이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업을 지속하기에 처음부터 이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는 게 조금 무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처음에 내건 조건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조건으로 파업을 안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지 않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이기 네. 때문에 운송 거부가 보다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운송 거부를 하지 않으면 3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걸 아예 영구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적용 범위도 지금 컨테이너 화물차 같이 이제 대형차 외에 적용 확대를 주장하면서 그 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만, 처음부터 이 주장 자체가 조금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판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원칙 대응을 내세우면서 업무 복귀 명령을 하니까 거기에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차량을 상대로 쇠구슬을 발사하고 이런 게 국민들이 보기엔 이 사람들 완전히 뭐 무법 천지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업이 장기화되는데 부담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이고, 저는 파업 종료 찬성률보다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이 투표 참가율이 지극히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파업 운송 거부를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투표일 이전에 이미 사실상 어떤 운송 거부를 계속해 나갈 만한 동력이 상실됐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이탈을 이미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 시작도 다소 무리였고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완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김용남 의원이 이제 여론 얘기도 하셨는데 갤럽 조사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파업 지속 의견이 21%고 업무 복귀 후에 협상을 해야 된다, 이 의견이 71%였거든요. 여론이 지대한 이런 영향을 좀 끼쳤을까요? 그러면 이번에 아무래도 이 파업의 타이밍상으로 코로나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외교 안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대목은 이 화물업계 구조적 개선 문제는 국가적인 이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화물업계가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구조로는 서로 이게 핏바람먹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거리의 안전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업계의 그 생계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풀긴 풀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문제를
조금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정부와 업계가 힘 대 힘으로 맞붙어 버렸거든요. 네. 이건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이밍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외교 안보상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업계가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은 입증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그러나 이걸 정부가 이겼다. 뭐 윤석열 정부의 뚝심이 통했다. 이렇게만 오만하게 가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고요. 이걸 좀 겸허하게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파고들고 이걸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야 끝났다. 이건 저는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정부의 역할을 이제 크게 보지는 않으셨는데 최수영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정부에서는 뭐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리고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 기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파업 철회를 하는데 또 한 몫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도입된 그 계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2004년도죠. 노무현 정부 때 네. 당시 이제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렇게 운송 거부를 했는데 정부가 아무런 어떤 통제권 행사할 수 있는 행정 권력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끌려갔고 그래서 2차 파업에 돌입해서 지금과 같이 16일에 돌입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 법을 만들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협상량으로 끌어들여서 타협이 됐는데 이게 일반적인 노조 파업과는 좀 다른 결이기 다른 때문에. 형태니까 그래서 이게 그동안 사실 사문화되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었.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어떤 형태로도 이제 화물연대 얘기를 들어주면서 갔는데 네. 이번에도 사실은 6월달에 파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정부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3년 일몰제를 우리가 더 뒤로 미룰 테니까 3년 미룰 네. 테니까 다시 얘기합시다. 법을 그때 만들어서 합시다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고 다시 운송고비에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정부가 보기에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가 좀 부족했다고 봐요. 그 민주노총이. 첫째, 명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3년 안을 얘기했잖아요. 네. 얘기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3년 필요 없다. 당장 올해 연구화를 시켜달라고 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분이 없는 거죠. 정부가 중지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였으니까. 네. 두 번째, 동력.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파업을 하면서 여기를 도와주자고 했는데 이미 임금 협상들이 대부분 주요 사업장 다 타결이 됐어요. 이게 동력이 없었던 거죠. 원래 이걸 힘을 끌어갈 수 있는 뒷 동력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 마지막으로 이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선 거죠.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이 그 슬로건이 맞나? 정말 우리 이 21세기 대한민국 선진 사회가 이렇게 떼법과 그 강성 노조의 요구에, 그러니까 강성 노조라기보다는 어찌됐든 네. 이런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냐? 근데 정부가 강하게 대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표 브랜드 원칙주의가 약간 통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이 거기에서 상당 부분 이번 갤럽 조사 보더라도 71%가 일단 복귀한 다음에 대화를 해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분, 동력, 여론에서 다 졌고 네. 그다음에 정부가 어쨌든 3년 일몰제 연장을 얘기하면서 대화로 들어오라 했던 이런 어떤 말하자면 강력한 드라이브가 이 화물연대에 정말 그 강성 투쟁을 멈추게 했던 거고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정부가 앞으로 보면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다음에 교육 개혁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저는 노동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쥐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강한 자신감을 그렇죠. 얻었겠네요. 3대 개혁이 윤석열표 정부 과제인데 네. 여기서 노동 개혁도 많은 여기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좀 힘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전망을 내놓겠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지금 보니까 계속 갈등의 여지는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했던 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파업, 운송 거부를 하기 전에 제시를 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이거를 이제 화물연대에서 뒤늦게 그거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제 파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는 없던 일이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재논의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도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3년 연장에 대한 걸 가결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물론 앞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모든 뭐 파업이랄지 어떤 집단 행동이랄지 국민적 여론을 받지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네. 동력을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화물연대 노동자분들의 어떤 운송 거부랄지 파업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건 맞아요. 경제 상황도 그렇고 내부 이제 동력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물론 정부는 2004년도에 업무 개시 명령을 법에 넣고 쓰지 않았을 때는
그 전에도 보수 정권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있는데도 그 업무 개시 명령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됐든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끝까지 수용하고 또 끝까지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를 계속 견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정부는 그렇지 않았죠. 윤석열 정부는 네. 일단은 처음부터 그냥 대화는 없다고 나가서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를 그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게까지 이번 정부 대응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딱 저기 지지층 정도가 네.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무슨 이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모든 거를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주고 밀어붙이겠다. 기업들한테 걸고 그거는 그러기에는 절대 저는 국민들께 만약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더 지지하고 정부 대응을 찬성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또 우리가 굴복시켰다. 이제 3년 연장도 없던 일이야. 네. 원점이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국민 지지 이번에는 정부가 또 못 받을 겁니다. 그 정도는 좀 정부에서 포용력을 그럼요. 보여줘야 된다라고 대통령- 보시는 건가요? 은 집권 여당 그리고 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꼭 중요한 역할 중에 국정 운영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민 통합을 하는 그 역할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대통령이 무슨 일개 검사나 검찰총장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네 편 내 편 갈라서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제 공개된 갤럽의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인데요. 보니까 긍정평가가 33%로 나왔습니다. 이게 3주 연속 지금 상승세인데 특히나 이 긍정평가 이후로는 노조 대응이 24% 그러면서 전주보다 16%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은 이게 이제 지지층의 지지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요,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금까지 빡손을 까쳐서 꿈쩍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꿈틀대는데 이게 바로 화물연대 강경 대응 때문이다라는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번 그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제가 평소에 그냥 짐작하고 있던 것보다 정치권에 있는 분들 말고 정말로 정치와는 무관하게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들께서 민주노총에 대한 거부감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시더라고요. 민주노총, 귀족노조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리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하는 단체다. 이런 거부감 내지는 반감이 제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치 성향과는 상관없이. 예. 정치 성향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민주노총이 앞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동안 민주노총이 일종의 노동운동을 명분 삼아서 해왔던 정치 투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피로도가 이미 쌓일 때까지 쌓였다.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원칙론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자연스럽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민들의 인식 내지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안전운임제라고 명칭은 그럴듯하게 붙였습니다. 3년 네. 전이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거를 도입했습니다만 대단히 문제가 많고 불합리한 제도예요. 사실은.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화물차주는 개인 사업자잖아요. 네. 근데 그 개인 사업자의 운임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의 원칙이 아닌 사실은 가격 강제제를 하는 거거든요. 최소로 임금을 보장해달라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임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운임을. 사실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그런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허가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거기다가 가격까지 일정 부분의 가격 내지는 매출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이렇게 시장의 일반적인 원칙과 반대되는 것을 입법화할 때는 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정교하게 입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대단히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기회에 안전운임제 내지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신현님, 근데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요, 뭐 조금 전에 잠깐 언급도 나왔지만 이 윤 대통령이 비호감도가 높은 세력과 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면서 본인의 강점을 이제 부각하고 그러면서 반사 이익을 누린다. 소위 얘기하면 뭐 안티테제 공식이 입증됐다 이런 분석 나오거든요. 그건 뭐 윤 대통령이 오늘 있게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맨 처음에 시작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이 그 다음에는 추미애 장관하고 있었고 계속 싸우면서 윤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별로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대통령으로서의 통합의 이미지를 말로는 통합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유나 통합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싸울 대상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검찰총장 내지는 서울지검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맞냐는 거죠. 이게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누구나 할 수밖에 지금 없는 거고 지금 김 의원께서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제 내지는 기본임금제하고 맥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물 운송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하고 통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름을 안전운임제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최저임금제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지금 바꿔보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3년씩 연장해 가면서 땜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아니 뭐 이겼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번에 그러면은 이걸 정말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구조를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이대로 계속 가면은 3년 지나면 또 합니다. 또 3년 지나 또 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한 나라의 중요한 화물 운송 체계를 끌고 갈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또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또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뭐 노동개혁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것보다도 이런 노동과 관련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이 조금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요, 그제 저녁이죠.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해서 만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O primeiro, naturalmente, de agradecimento. 오늘 이런 자리로 저희 선수들한테 평생 잊지 못할 추억도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벤투 감독님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최승희 의원님, 조금 전에 뭐 이강인 선수 활짝 웃는 모습도 나왔고 어쨌든 뭐 좋은 성적 거둔 직후라 뭐 분위기 자체는 많이 이제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사실 저 정치학 이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태극기 아래 효과, 그러니까 국기 아래 효과, 플래그 잇 어라운드 이펙트라고 어떤 그 국가적 대형 행사가 있으면 대통령 지지도 상승하고 국민 결집도도 높아지고 굉장히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하는 게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말 4번의 경기 동안 아주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면서 하나로 뭉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효과를 사실 국가도 보지만 대통령도 일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우리 태극기 아래서 결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영빈관에서 환영 행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제 진영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렇게 이제 건배사를 하면서 울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그때 새벽을 열었던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 비통, 절망, 또 희망 이런 것들을 다 안아서 건배사에 담을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되었고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벤투 감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방인 감독이지만 네. 정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친화되어서 4년 동안 이끌어왔고 더 이끌어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네. 조금 많이 정말 다원화되었다 이런 점들도 굉장히 눈여겨볼 측면이고요. 네. 저는 어쨌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선수들도 많은 또 그 희망을 얻었겠지만 이번 행사에서 대통령실의 이게 만찬과 환영이 좀 타이밍이 아주 시기적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야 없이 다 좀 박수 받고 칭송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전날 저 행사장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대통령 부부와 선수들이 뭐 격이 없이 어깨동무도 하고 뭐 셀카도 찍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분 한민수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확실히 이번에 전 축구 국가대표팀 보면서 예전에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은 누구를 붙어도 이게 정신력을 강조하거나 네. 일단은 막 되게 선수들이 부담을 느꼈잖아요. 예전에 한참 뭐 월드컵에 첫 골 넣고 너무 부담되니까 백태클 잘못해가지고 본인이 퇴장당해가지고 네. 뭐 선수 이름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바로 져버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젊은 선수들 보면은 확실히 이 이른바 MZ 세대는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선수들이라서 그렇지. 자신감도 있고 네. 대통령과 부인한테도 명부인한테도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대통령 배에 손 얹고 사진 찍거든요. 그 모습 자체도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문제 삼으면요, 네. 우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 네. 좋아 보인다 이런 네. 뜻은 그렇죠. 아니고. 우리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저는 뭐 말씀 좀 더 나왔습니다만은 그 뭐 지금 윤 대통령이 아니고 어느 대통령이 하더라도 우리 젊은 선수들이 가서 이 16강의 쾌거를 이뤘으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불러서 이렇게 또 축하하는 자리 만들고 네. 그 자리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저런 모습들도 또 국민들한테 또 신선하게 또 기성세대한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논란되는 부분은 다시 또 물어보시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날 주목된 점 중에서 또 하나는 바로 김건희 여사의 환영 인사였는데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최근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쁜 적이 있었나 최근에 제가 오히려 곰곰이 생각을 해볼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우리한테 정말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 저는 정말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아마 이 경기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희망은 또 그래도 있다. 네. 신경민 의원님, 저는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굉장히 오랜만에 들은 것 같거든요. 최근에 언제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목소리를 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가물가물한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저렇게 마이크를 손에 잡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번 행사는 이건 뭐 아마 영원히 있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16강이나 8강이나 또 올라가야 되는데 쉽게 경험하기는 힘드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적이 12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김 여사의 저런 싱크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금 김 여사가 거의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네. 통제된 상황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조금 예외적인 거고요. 저는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이날 또 전속 취재를 하는 이름으로 취재가 된 걸로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속 취재를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좀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전속 취재라는 건 사실은 이건 언론에 없는 얘기입니다. 전속 취재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취재를 불허하는 건데요. 공동으로 취재를 그렇죠. 해야 하는데. 아니, 기자들이 가서 해야죠. 카메라 기자도 가고 팬 기자도 가서 네. 정말로 이게 큰 축제고 이런 행사가 또 10년 만에 있을지 뭐 4년 만에 있을지 그 전혀 기약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이걸 언론들도 같이 다 모여가지고 네. 같이 어울려서 취재도 하고 축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전속 취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취재로 해서 굉장히 취재를 사실은 불허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속 취재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주 극심한 독재 상황에서나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자들도 믿지 못하겠다. 언제 테러를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빨리 이것을 풀어야 되고요. 이런 국가적인 행사라고 그러면은 정말로 국가적 행사답게 해야 되고요. 특히 저는 문화부 장관이 이 자리에 체육부 주무장관으로서 참석하지 않은 점은 이건 뭐 거의 잘렸다고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너무 좀, 뭐 나름대로 뭐 또 상황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금 이제 뭐 방금 문체부 장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체육 관련 행사에서 문체부 장관, 주무장관인 문체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또 야당의 또 비판은 있어요. 또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그래서 말씀하시겠어요? 그 전에 이제 관련 장관이 함께 자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만 그 어제 만찬은 보다 소프트한 자리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참석 행사라고 해서 주무부처 장관 참석해야 되고 또 그 관련된 단체장 뭐 이렇게 쭉 뭐 좌석 배치까지 신경 써가면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16강에 오른 우리 축구 대표단을 또 뭐랄까요 환영하고 또 애쓴 거에 대해서 뭐 격려하는 보다 좀 부드럽고 소프트한 자리, 보다 격식 없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뭐 직급 따져서 이렇게 공무원들 참여시키고 이런 거를 좀 배제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그냥 따뜻하고 비격식적인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소영 의원님, 저 김건희 여사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난 6월이었던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첫 해외 순방 때 이제 기내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한마디 하시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한 6개월 지나고 이번에 이제 그 대표팀 환영 만찬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뭐 목소리 들을 일이 이렇게 많을까요? 아니면 다시 또 좀 나름대로 행보를 이렇게 할까요? 저는 어떨까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뭐 행사로 치면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를 이제 2년 반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은 연성 행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좀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화기애애하고 소프트하게 진행되는 그런 연성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그 너무 격식에 어긋나지 않게 그 대통령만 딱딱한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부인도 대통령 영부인도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슈에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행보를 보면서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 말하자면은 대통령 부인 이를테면은 연말 연시 불우이웃 돕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다. 그러면 저는 또 마이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 마이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싱크를 방송부터 딸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마 그러니까 이런 행사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둘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의전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영부인이 사진 자료라든가 그냥 이렇게 영상 자료만을 그냥 제공한다든가 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사회적 공감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이슈가 안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영부인이 또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또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이번 국가대표 환영 행사가 그런 좀 행사에 취임 6개월도 됐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그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사안별 행사, 그다음에 주제별 행사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앞으로 대통령 영부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법적으로 공인은 아니지만 분명한 공적 역할을 하는 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기회도 부여하고 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이게 어떤 야당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치 쫓아다니면서 뭐 하나 좀 잘못한 게 없나 발본색원 하듯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저는 이거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안별로 이런 행사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좀 더 자주 들을 수 있게 될지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민수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지난번 이제 캄보디아 논란이 많았던 순방도 보면은 제 기억에도 대통령은 무슨 뭐 이렇게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나 G20 회의라고 했는데 국내의 주목도나
정말 단발성 기사까지 이렇게 포함시킨다면은 네. 김 여사 기사가 좀 더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최 의원님하고 조금 다른 게 김 여사가 지금부터 저는 육성도 정말 오랜만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 서울의 소리였나요? 그 우리 그 방송 네. 그 이후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근데 앞으로 좀 더 활동 보폭을 넓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 좀 전에 이제 육성은 아닙니다. 직전에 대통령하고 이제 베트남 국가 정상이었죠. 네. 국가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많은 기사가 그것도 대통령실이 요즘 취재가 안 되니까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진도 대통령실 제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 내용도 대통령실이 서면으로 이렇게 알렸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근데 대통령 부인께서 우리 베트남 우리가 제가 이제 국회의장 공보수석 할 때도 가보면 현안 중에 하나가 비자 면제 이런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 부인이 거기서 꺼내가지고 기업인들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의외이긴 했었어요. 보통 그런 건 이제 국가 정상들이 하시는 건데 영부인께서 했더라고요. 네. 그럼 이번에도 그렇고 뭐 우리 조규성 선수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거 갖고 이제 뭐 댓글이 악성 댓글이 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악성 댓글 자체는 반대합니다. 그렇게까지 악성으로 댓글 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닌데 영부인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 행동하려면 네. 조금 더 공개화되고 공식화됐으면 좋겠어요. 캄보디아 논란에 제가 볼 때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됐어요. 네. 거기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 그렇게 많이 비행기로 같이 갔는데 MBC는 뺐지만요. 그 같이 가서 기자들 몇 분만 같이 갔어도 네. 조명 썼네 안 썼네 그런 논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비공개 행보로 갔던 거잖아요. 근데 거의 보통 영부인이 가시더라도 다 같이 가서 그 자료를 찍더라도 네. 사진 기자들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너무 비공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도 많이 생기고 본인이 위축돼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대통령실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더 들어가면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서 앞서서 민주당에서 만찬 행사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거 두고 이제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장관이 이번 행사에 초대도 못 받았는데 또 예산은 왜 문체부 예산을 썼냐라고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까? 이런 행사에 지금 이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렇게 보면은요. 네. 이게 주인공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장관이 왜 거기 참석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장관이 저기 갔다고 쳐도요. 쳐도 장관한테 스포트라이트가 한 장도 안 갑니다. 만약에 저기에 기자들이 취재했다고 그래도요. 네. 박보균 장관을 사진 찍어서 보내는 정신없는 기자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이건 필시 박보균 장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민 장관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들이 많았는데 네. 이 장관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장관이 새로운 이 트러블로 지금 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고편인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의외예요. 뭐 무슨 사연이 있었지? 이게 좀 궁금해지고요. 이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자, 어쨌든 뭐 카타르에서 고생을 하고 돌아온 우리 축구 대표팀 뭐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뭐 만찬 행사도 열었고요. 그런데 또 뭐 누가 참석을 했느니 어디서 했느니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정치권에서 또 옥신각신하면서 그 의미가 좀 더 퇴색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정치적인 논리보다는요, 우리 축구 대표팀 투혼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었다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만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참고로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되는 MBN 뉴스센터에서는 이 가나전 통렬의 골을 넣었던 조규성 선수가 출연을 합니다. 이 월드컵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 많이 재미있는 얘기들 들려줄 것 같은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이 정진상 전 실장이 어제 구속 만료 이틀을 앞두고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김용남 의원님. 네. 검찰이 이제 공소장에 보니까요, 이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여부는 적시하진 않았어요. 그 전에 뭐 정치적 공동체 이런 얘기 있었는데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사실은 뭐 공모 관계를 적시를 하면 정진상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법률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도 같이 기소를 하는 꼴이죠. 왜냐하면 검찰의 공식 문서인 공소장에 정진상, 이재명의 공모 관계로 적시가 되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바인딩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언제 소환 조사할지 그리고 언제 기소할지는 지금 명확하게 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소환 일시도 지금 어떤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뭐 예산안 통과도 안 돼 있습니다만 공모라고 적시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나왔던 표현인 뭐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이 왜 빠졌냐 그러는데요. 네. 원래 빠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이게 소위 최순실 사건 때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이 쓰였잖아요. 네. 그게 이례적이고 사실은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누구와 누구의 공모 관계라고 적시를 하는 거지 이게 경제 공동체다 아니면 정치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랄까 공범 관계가 그 인정되는 것처럼 적시하는 것은 대단히 비법률적인 표현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 이례적인 표현이었고 네. 그게 이번 공소장에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이 빠진 거는 하는 이상하기보다는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정치 공동체 대신에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은 들어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게 이제 그 모두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건의 배경 그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제 모두 사실 부분에 그런 표현이 좀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법률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명확하게는. 공동체랑 동지 그 약간 묘한 차이는 뭐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이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뭐 같은 별다른 의미 차이를 부여하기가 어렵고요. 뭐 공동체가 됐던 동지가 됐던 다만 그 인물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단어일 뿐이지 네. 예, 법률적으로 그거 자체가 공모 관계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자, 이 정진상 전 실장 기소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요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벌써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수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예견된 수순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좀 전에 공모관계 적시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지금도 요즘 계속 검찰 그 고위 간부는 기자들과 이제 이 정권 들어서 부활된 티타임이라는 형식으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어제 저희들도 이제 기자들이 그 취재한 내용들을 보니까 티타임 가진 내용을 보니까 이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이 뭐냐고 왜 공동체는 빠지고 공모도 안 되고 했냐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이 정치적 동지는 이재명 대표가 쓴 표현을 갖다 썼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대표가 좀 전에 이 대표가 얘기하고 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네. 단 이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는데 그 짜맞추기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아예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욱 씨의 주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줬다는데 어디서 줬어? 말을 못해요. 왜 자꾸 검찰에 유리한 진술만 해? 그럼 또 말을 못해요. 자꾸 이러고 있는데 저희 이제 어제 기소를 된 다음에 정진상 실장 측의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좀 냈습니다. 네. 그 낸 입장문을 보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너무 어이없는 내용의 공소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한 1억 원이 들어서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소장 내용에 검찰이 주장한 거에 따르면. 근데 2013년도에 이제 이 정민용이라는 사람, 남욱 씨하고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정민용이 이제 검찰에 낸 자술서를 보면은 2013년도에 이 유동규 씨가 이 채무 관계,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되게 힘들어했답니다. 그래서 남욱 등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준답니다. 그 개인적 채무에 정말 2억 4천만 원 중보다도 크지요. 개인적 채무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정진상 실장이 성남시청이나 경기도청에 근무할 때 거기로 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네. 집도 아니고 CCTV가 다 있고 당시 정진상은 사무실에서 모두게 터놓고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방이 없어요. 다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방문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유동규 차량이 출장 기록이 없어요. 최소한 이런 물적 증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곧 퇴임을 앞뒀는데 경기관광공사 사장 업무를 도와달라고 뇌물을 준다는 게 우리 앵커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내 일을 하는데 내가 뇌물을 줘가지고 내 공무를 한다. 근데 좀 뭐 시간 관계상 428억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인가 2020년이군요. 10월 30일 날 이른바 그 정영학 녹취록이 노래방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김만배가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한테. 이거는 네 돈이고 너도 얘기하면 안 되고 2층은 알면 절대 안 돼. 2층은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너 부인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니까 유동규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약정된 돈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정권 교체 이후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게 모두 바뀌었어요. 전문 진술로 누구한테 들었다. 그것도 유동규와 남욱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나머지 사항도 말씀을 많은데 하셔야 되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네. 지금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좀 드러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최승 의원님, 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왜 이전에 또 최고위원회 말미에도 잠깐 언급을 했고 또 SNS를 통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좀 강경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처음서부터 이재명 대표가 한 2주 전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입을 열 때 검찰의 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쇼라고 했다는 거는 검찰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창작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쇼에 자기는 들러리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서부터 여기에서 선을 긋고 가겠다고 이미 입장 표명한 겁니다. 사실이야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그거는 정진상과 유동규가 어쨌든 뭐 그 민간업자들하고 해서 한 그 김용희가 한 거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선긋기에 들어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이게 과연 끝날까요? 아니 어쨌든 그 SPC 성남의 뜰이 그냥 할 수 있었던 일을 민간업자가 참여하게끔 길을 터줘서 사인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정진상, 김용이란 분들이 돈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위치가 그 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고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었어요. 지금 남욱 씨가 다시 진술하고 있지만 1공원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 발주해주면서 민간업자가 과도하게 가져가고 공원화만 시켜달라. 내 공약이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그렇게 가져갈 수 있었게끔 길을 터주고 사인해준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라는 거죠. 당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장에서 입증하면 될 건데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변호사고 법조인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이거는 자기 내 문제니까 좀 분리 대응해가지고 내가 이거 입증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유동규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이 내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뇌물죄가 1억이 더 추가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사안에 대해서 재판장까지 가기 전까지는 진술 거부권을 다 행사하고 있는 자기 측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거기 자신 있으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죠. 조목조목 반박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분리대응하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이 이거는 쇼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니까 저는 뭐 이제는 그렇습니다. 증거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남은 거는 재판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얼만큼 소명해내느냐. 저는 그게 남은 카드인데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선을 긋든지 간에 과연 그걸로서 이 사태가 마무리되겠습니까? 네. 남욱 변호사도 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끌고 갔었고 본인은 오히려 끌려다녔다라는 식으로 또 추가 증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대명을 향하고 있는 증언들, 최측근들의 구속. 어떻게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만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이제 어저께부로 구속 만기일이 지금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아마 일하는 요일에 기소를 하는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 이제 어저께 구속 기소가 정진상 실장까지는 끝난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이미 뭐 수사는 시작됐지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예산이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 수사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거침없이 수사가 진행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죠. 다음 주부터 바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단독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검찰이 지금 꾸준히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제공을 해왔고요. 그런 것들 쭉 보면은 그리고 공소장을과 결합해서 보면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입증이 거의 다 됐다고 판단이 돼요. 문제는 지금 현재 돈이 오고 간, 그러니까 뇌물이 오고 간 문제에 대해서는 김용과 정진상 앞에서 딱 멈춰 서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죠. 그런데 이제 뭐 결정적 한방 내지는 히든 카드를 검찰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측이 있어서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12월 이제 연말로 접어들고 1월로 가서 연말 연시 전국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정말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예상은 뭐 거의 맞아 떨어질 겁니다. 연내 소환 가능성도 있었는데 사실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원래대로 하면 이제 그 12월 2일 날 예산안이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무산되고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예산안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바로 그냥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임시국회 소집은 해놨습니다만 이게 언제 처리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예산안 그리고 예산안과 같이 처리돼야 될 예산 그 부수 법안들 특히 조세 부분과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처리가 돼야겠죠. 제가 보기엔 뭐 예산안 처리 전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 그건 조금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네. 일단 예산안 처리 등과 관련한 국회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정치적 카드로 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지금 어차피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는 뭐 입장은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네. 나는 몰랐다. 나는 관여한 바가 없고 나는 뭐 받은 게 없다. 근데 여기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유일한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단히 무능하고 대단히 멍청한 사람이라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었던 사람이면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혀 모르고 이게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가도록 중간 결제 과정에서 뭐 바뀌고 규정도 바뀌고 또 사업 구조가 바뀌는 거를 나는 전혀 관여 안 했다. 나는 몰랐다. 이러면 이거는 대단히 멍청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좀 표현이 좀 과격하시긴 한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니 좀, 그러니까 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입장은 앞으로 계속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제외하고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마치 용을 그려놓고 눈을 안 그리고 그냥 끝내는 거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는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을 봐가면서 그 조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가 연일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부도 점점 술렁이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100일을 평가한다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약속 위반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약속 대표가 위반이다. 예. 당대표에 왜 나왔습니까? 이재명이 나서야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다. 개혁할 이래서 나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당대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에 솔직히 얘기해서 혁신한 게 없다. 실적이 없어요, 별로. 임계점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할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렇죠. 90도까지는 안 끓지 않습니까? 안 그렇죠. 우려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7, 80도까지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것이 100도까지 넘어가지는 못하는 상황.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면 문자 폭탄이 터지고 뭐 정치 훌리건들이 난리가 나고 뭐 심지어 욕설이 그냥 난무하고. 한민수 대변인, 박영선 전 장관이 일전에 이제 분당론 언급을 했고 또 최근 보니까는 공천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이걸 두고 사실상 대표 퇴진 요구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글쎄요,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또 박 전 장관께서 다른 방송 가서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 공천권이라는 부분은 이제 박 전 장관이 요즘 디지털 정당인가요? 뭐 이걸 되게 강조하시면서 DAO라고 디지털화 정당 됐을 때 거기는 뭐 공천권도 없는 중앙 당사도 없는 정당이다. 이건 말씀하시는 과정에 설명한 거다. 분당도 그런 식의 내가 얘기하면 분당이 될 거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다. 해명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주당 민주정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그 구성원들이 의원이 됐든 뭐 전직 의원이 됐든 여러 가지 말씀하는 거가 아주 과도하게 지나치지 않으면 저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언론에서 이제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도 방송에 다루고 그래서 도대체 몇 분이나 되나 하고 제가 좀 카운팅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숫자는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언론에서 한 군데 가서 말씀을 하시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가시고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뭐 손가락으로 세도 될 정도로 숫자가 많지 않고. 민주당의 주류 의견은 아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적고 그다음에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 민주당이 됐던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던 어떤 당내 큰 뭐 소용돌이가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그 가장 결정적이기도 하고 한 곳이 지도부의 균열입니다. 옛날에 뭐 민주당도 그랬습니다. 지도부의 균열이 생겨가지고 당대표와 뭐 원내대표가 맞지 않고 최고위원들이 뭐 이제 반기를 들고 당대표에 그럼 튀어나가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우리 앵커도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은 원내대표님 물론이고 뭐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부터 해서 모두가 이른바 단일 대우를 형성해 있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라는 것들이 요즘 검찰 기자들이 법정 가가지고 저는 뭐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깜짝 놀란답니다. 들어가 보면은 다른 재판 때와 다르게 검찰이 물적 증거를 하나도 못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남욱이 씨가 얘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김만배 씨한테 건건이 이제 이른바 표현이 그렇습니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탄핵당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뭘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법조기자들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검찰의 지금 행태들을 보면은 결국은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을 파괴하고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의원들, 전직 의원들 모두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또 본인하고 겨뤘던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좀 목표가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도 단결하고 많은 의원들도 지금 모여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저 전에 나왔으니까 저는 검찰이 이렇게 자신 있으면 지금 정진상 씨 변호인 측에서 대지신문을 계속 요청했어요. 유동규 씨한테. 검찰이 수용을 지금 안 해줍니다.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좀 정정당당하게 좀 뒤에서 피의 사실이나 공무상 기밀 누설을 하지 말고 검찰은 정말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님, 근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당 지도부 중에 한 명인 진성준 의원이 이 대표가 뭐 안정적인 당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오고하는 발언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얘기 들었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반발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또 소위 또 제2의 명락대전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내부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169명이 현재 의원이고 뭐 무소속 친민주당까지 하면은 170여 분이 넘죠. 그러니까 170여 분을 분석을 해보면 한 4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사 옹이파 한 20명 내외의 의원들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지도부에 포진해 있고 뾰족하게 가서 막 그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분들이 극소수가 있죠. 그건 뭐 한 손이나 뭐 10명을 넘지 않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이제 부글부글하는 파들이고 그냥 팔짱 끼고 걱정하는 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런 분들이 지금 14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그나마 좀 적극적으로 부글부글하는 파를 보면 한 80명, 80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서 다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쪽 사람들도 열심히 수사를 해서요. 네. 지금 이재명 수사와 문재인 수사가 막 뒤섞여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글부글하는 파와 이 팔짱 끼고 걱정하는 파들이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재명 의원을 결사옹위하는 이 와글와글 파들이 적지만 지도부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 보이기는 하죠. 그러나 속을 파고 보면 이번에 두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이쪽도 좀 문제가 있어서 걱정들을 하는구나라는 게 하나는 그 정치 공동체 해시태그를 기치를 들었는데 네. 2명밖에 안 나타났잖아요. 또 하나는 11월 말에 이재명 대표가 그 결사옹위파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분들하고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식사가 결국은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저녁을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음 터놓고 밥 먹을 만한 의원들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의원들, 또 부글부글 끓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민수 대변인께 좀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신경민 의원도 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요새 들리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혼밥 모드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고 같은 맥락인데 그만큼 뭐 두문불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진짜 그런가요? 전혀 사실 아니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 혼밥 모드라는 기사를 쓴 언론사 제가 기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공보국을 통해 통화도 했고 좀 사실을 좀 몇 개 알려줬어요. 지금 언론인들과 뭐 접촉도 이제 뭐 하고 있고 의원들도 지금 뭐 다들 뭐 저기 점심 저녁을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혼밥이라 하면은 뭐 다른 좀 이상한 걸 연상시키려고 하는 뭐 소통이 안 된다. 뭐 전임 대통령도 전혀 그렇지 않은 근거 없이 문재인 대통령 그걸로 얼마나 저희 당시 야당에서 공격 많이 했습니까? 무슨 대통령이 뭐 혼밥한다고 막 근거 없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고요. 지금 뭐 우리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언론이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그 내부에서도 대표가 너무 일정이 많다. 공개되는 일정이야 저희들이 뭐 다 비공개 일정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근데 비공개 일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떨 때 보면 정말 분초 단위로 움직이고 저도 네. 이제 같이 수행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있어서 이런 식의 기사를 아니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해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팩트가 아니고요. 네. 너무 저기 제1당 대표를 좀 뭐 건전하게 비판을 하는 거는 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도하게 특히 나오는 것들은 뭐 특히 지금 뭐 여당에서 나오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제1당과 어떻게 예산을 논의하고 국회 협치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뭐 민주당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재명 대표의 혼밥 모드 이거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다 뭐 이렇게 좀 이거 정리를 저 하겠습니다. 100% 보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최초 발설자였던 첼리스트가 언론 인터뷰에도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앤장 애들,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우리 장관님 오셨으니까 클래식으로 조용한 거.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핸들곡으로 한번 하겠다고 해서 그랬더니 좋대. 그래서 노래 부르더라. 안정훈이? 노래를 불러? 그러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들어오십니다가 이러는 거야. 동백아가씨 그거 하는데 자기들 연주해달래. 윤수kam이 하지? 오.
네. 김용남 의원님, 이 이슈가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첼리스트 A 씨가 이 전에 했던 얘기를 전 남자친구한테 했던 통화 내용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이제 경찰 조사에서 앞서 밝혔는데 이걸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한 번 밝혔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주목되는 발언은 유튜브 매체로부터 회유를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는 밝혀졌죠. 사실관계는 밝혀졌고 국감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틀었던 저 얘기가 황당무계한 거짓말이었던 거는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이슈가 끝나지 않는 것은 김의겸 의원과 일부 유튜브죠. 그게 언론 매체라기보단 유튜버들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끝끝내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저 얘기는 글쎄요, 듣는 사람이 저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게 비상식적인 거죠. 청담동에서 어떤 술집에서 대통령과 현직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엉뚱하게 무슨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 30여 명이 같이 술을 마신다? 그 상황 자체도 적어도 대통령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면 있기 어려운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첼리스트가 당시 사귀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거짓 변명을 댄 것을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라고 국감장에서 들이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미 팩트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지를 남겨놓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과 더군다나 중간에 저 사람들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저 녹음되어 있는 첼리스트의 전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사실인 것처럼 계속 밀어붙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회유를 하려고 했던 그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안 끝내고 있는 거죠. 알면서 사실은. 그랬다면 더 큰 잘못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만 허위 사실을 들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다만 김의겸 의원은 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형사 고소는 안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까다로운 법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민형사상 완전 면책이냐 또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상 김의겸 의원은 협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지극히 고도의 법리적인 판단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한동훈 장관의 소송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한민수 대변인님, 그 첼리스트 A 씨가 한 얘기로는 지금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 인정하지 말아라. 이제 유튜브 매체가 그렇게 회유를 했다. 그리고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 말에 대한 신빙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정말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계속 엮여서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는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첼리스트 A 씨라고 통칭을 한다면 그분과 이제 전 남자친구가 되겠죠. B 씨 간에 있었던 얘기도 또 대화 내용이 어느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 또 B 씨는 다른 SS를 통해 가지고 A 씨도 공격하고 다른 데도 공격하고 하면서 계속 또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접근하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이분이 경찰 조사까지 다 받았다고 하니까 어차피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경찰도 수사한 내용이 있으면
저는 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고 더 탐사나 유튜브 인터넷 매체 더 탐사나 김의겸 의원도 이제 법정에서 가려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 한동훈 장관은 10억 원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배소도 제기했으니까 그렇게 법으로 가서 좀 다퉜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거는 이해를 가요. 이거는 김의겸 의원이 당 대변인으로서 한 게 아니고 그 국감장에서 법사위 국감장에 야당 법사위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그런 제보들이 있었다면은 본인도 얘기했듯이 상당히 야당으로서는 어찌 보면 제기할 수 있었던 정도예요. 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난해 10월에 똑같이 국감장이었어요. 당시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서너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조폭으로 지칭되는 그분이 자기 돈 자랑하려고 찍은 사진으로 드러났어요. SNS에.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김용판 의원을 손배소를 10억을 했습니까? 그 대선 엄중한 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안 했어요, 제대로. 그리고 윤리 제소하고 끝났습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 윤리 제소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법적으로 묻겠다고 하면은 그 재판서 김 의원이나 더 탐사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법적으로 다투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김의겸 의원을 약간 뭐 정말 막말에 가까운 말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또 그분들한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영역으로 갔다. 법의 시간으로 갔으면 거기에서 가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여러 의혹들은 뭐 계속 남아요, 신 의원님. 이 A씨에 따르면 어쨌든 김의겸 의원한테 한 번도 연락이 안 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국감장에서 녹취를 틀 정도면 최소한 전화를 해서 팩트 확인이나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사실 확인을 할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하고 더 탐사하고는 무슨 뭐 공동으로 작업을 했고 뭐 이런 흔적은 없어요. 더 탐사 쪽의 취재를 김의겸 의원이 일방적으로 믿고 이건 질의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의원 본분에 입각을 해서 질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저희들 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많은 제보가 들어와요. 언론도 마찬가지죠. 근데 언론도 많은 제보가 들어오지만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근데 언론은 물론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하죠. 꼭 해야죠. 예, 그거 하지 않으면 아마 언론사는 문 닫아야 될 거덜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의원도 면책특권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러려고 뭐 보좌관들이 또 보좌진들이 10명 가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는데 김의겸 의원이 아마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던 걸로 짐작이 가요.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이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에 충실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요. 네. 이제 방법은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형사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 민사상의 문제가 있는데 형사상으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이게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형사상은 면책특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런데 공범으로 만약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또 이게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해석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또 뭐 하여튼 법원의 해석을 받아봐야죠. 그런데 민사상에는 면책특권이 해당되지 않고요. 민사상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된 경우가 드물게 몇 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도 면책특권을 법원이 많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면책특권의 한계에 대해서 법원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가 면책특권의 한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이것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최수영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의겸 의원이 처음 의혹 제기를 했을 때 왜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 TF 구성해야 된다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글쎄 제가 들리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의원조차도 깔끔한 사과를 안 했잖아요. 뭐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유감은 뭐 사실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유감인 거지 본인이 유감이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제2의 국기문란 사건, 특검 도입해야 된다. 뭐 아주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냈는데 지금 첼리스트가 밝혔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거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러면 최초의 제보자가 거짓말했다고 밝히면 이 사건 자체가 말하자면 이건 허위의 사실이 나온 건데 네. 그럼 그렇다면 공당이 167석을 가진 제1야당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최소한 뭐 입장이라도 해야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한동훈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밤에 3시까지 술 먹었다고 그런 가짜뉴스가 나갔고 뭐 일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문제 제기한 거는 하도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세간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다 사실이고 그게 뉴스가 되고 그게 진실입니까? 이런 정도라면 최소한 그리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그러면 네. 최소한 이런 정도의 대변인과 국회의원, 물론 그게 대변인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국감장에서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최소한 어떤 당이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약간의 뭐 하나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공당의 역할은 좀 책임 있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민수 대변인 1분 남았는데 이에 대한 반론 듣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김용판 의원도 어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법사위에서 법무장관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우리 최고위원 중에도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거는 뭐 야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재판으로 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이 좀 가려지고 거기에 따른 또 뭐 책임질 게 있으면 김 의원이 책임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부분이 앞으로 뭐 어떻게 좀 수습이 되고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은 좀 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뉴스 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